목. 네. 문제가 나와요? 다현이 좀 늦지 않을까? 자주 늦으니까요. 다현이 연락 안 왔어요? 왔는데 못 볼 수도 있어. 온 거 같기도 아니 안 왔어요. 괜찮아요. 다현이 뭐 원래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오니까.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고. 평균 맞추는 중. 바람 차가워서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바람이 가장이 외로워요. 아 진짜? 근데 방금 내가 거의 끄다시피 했는데? 상세. 흉내를 약간 이제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내를 오버 풀립니다.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저희는 뭐예요? 이거요. 저희가 봐요. 우리 이것만 해요. 아니요, 응면. 오늘은 못 끄요. 네. 저번 시간에 오늘 하지 않았어. 하나 했잖아. 네 개 중에. 아 맞다. 그죠? 자, 봅시다. 자, 보자,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왜 나왔는지를 떠올려야 되죠? 요 다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논설문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논증을 재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우리가 논증 요소를 확인하는 것,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얼만큼 잘 외우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문제 푸는 속도를 결정할 겁니다. 틀리진 않을 거야.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제대로 외워놓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일단 좀 볼게요. 일단은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논증이 뭐예요? 논증이 뭐야?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논리적으로 주장.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증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책 하나 가져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논증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식으로 서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증 구성 요소 몇 가지를 좀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는 논증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죠? 일단 주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또 이유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근거가 먼저야? 이유가 먼저야? 이유가 먼저죠. 그쵸? 그래서 주장을 하시고 그 주장의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이 이유에 해당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순서는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각자 얘네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예상되는 반론이 있어야 되죠. 네, 아무데나 쓰세요. 아니요, 없어요. 자, 예상되는 반론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논증을 하려면 일단은 논증, 내 주장을 펼쳐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유에 합당한 근거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상대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내가 먼저 선박을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렸으면은 그에 대한 반박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것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논설문을 써야 보다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논설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이 요소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논증의 타당성, 그렇죠? 이거는 이 근거들이 모두 타당하게 다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타당성과 정당성,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설득에 효과적인지도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에, 그렇죠? 그래서 방법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내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의 논증, 이 사람의 글이 괜찮은 글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들의 주장, 내 생각을 바탕으로 또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되게 많은 학교에서 이 단원을 기반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사문 또는 비문학 지문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논증 재구성 이런 것들을 보통 시험 기준으로 많이 내세웠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중도 그렇고 3번고도 그렇고 이 단원을 기반으로 수행평가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본 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틀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행평가를 보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틀들을 먼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손혜정의 투표를 안 해도 될까? 그래서 원래 이 질문을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어. 왜냐면은 그 다음 주에 투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법을 끊으면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흐름이 끊겨서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기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뒤로 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논증 요소들을 잘 구분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논설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단 구성이 들어가야 돼.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에 3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너무도 친절하게도 본론은 다 소제목을 붙여서 1, 2, 3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서론은 소제목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이게 서론이다 라고 티를 딱 내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누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아주 친절하고 깔끔한 1학년 전용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당연히 첫 문단이 서론이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서론을 예원이가 읽어볼까요? 투표하지 않은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자, 여기가 지금 서론이고요. 서론 부분에서 지금 브라질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흥미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브라질의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질은 원래 의무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 사실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민주시민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근데 브라질은 의무투표제라서 투표를 안 하면은 벌금을 먹어요. 벌금을 먹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브라질에서 지금 투표하지 않을 권리, 기권할 권리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인 거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통계 자료를 하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 자료, 구체적인 설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57%가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 그렇다는 건 뭐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존속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투표제가 폐지된다면은 브라질의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줌으로써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투표제,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과 민주주의 사회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은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해외의 이런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논설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서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소제목을 달고 본론 1번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것은 기본 표현입니다. 나는 선거인에 관심 있으며 실망 후보들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를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 홍보 문구이다.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는 관심이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있을까? 자,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권당은 뭐야? 기권당의 주장은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긴 할 거야. 그렇지만 기권표로 후보자들에 대한 불신을 표현할 거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권표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마지막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요거는 글쓴이가 질문의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의 제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평서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질문의 형태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어질 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권당의 이야기,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여기부터 성현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포함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법과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의 상황이다.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인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할 수 없다.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 투표율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튀니지를 획득한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전반적으로 승리했다. 자,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래?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이 둘은 같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즉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법이나 제도를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글쓴이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른데 그 전제 조건이 뭐야?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주장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 주장은 뭐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거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다? 이 부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요 문장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를 해야겠네. 그래서 그 밑에 근거가 나옵니다.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인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튀니지에 거치는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 그러니까 전 국민의 단 10%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됐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여기부터 태린이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서로 집단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이 필자의 주장이죠. 글쓴이 주장입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먼저 앞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대요. 이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정당성이 힘든 그 부분인 거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제2민주주의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뽑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단적인 예로 아까 아프리카의 튀니지는 11.2%만 참여하는 거니까 그 대표들은 국민의 11.2%만 대표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갈 겁니다. 계속해서 글을 이어갈게요. 지유가 읽어볼까요? 자, 끊을게요. 자,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상되는 반론이죠. 필자의 주장에 대한, 글쓰기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인 거야. 이 작은 따옴표 부분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대. 그래서 후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되는 반론 같은 것들을 전부 제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뭐야? 그 뒤에 나오는 하지만입니다. 거기부터 하지만부터가 뭐야? 필자의 반박이죠. 반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반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맞는 말인지 이 부분부터 주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결을 따라야 한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하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 이게 반박인 이유는 뭐야?
우리가 투표에서 기권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한다고 어쨌든 누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출이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것까지가 본론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글쓴이 주장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 등장하죠.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 라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이거 성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어가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자, 볼게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이건 누구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건 내 주장이야. 글쓴이 주장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기권을 주장함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뒤에 나오죠.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개선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왜 투표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의 제일 첫 번째는 뭐야? 바뀌는 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뭐야? 투표를 하면은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즉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내 삶이 바뀌기를 바란다라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는 게 없어서 투표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힘으로 나타났다. 즉 투표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권을 하게 된 거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 겁니다. 승범이가 읽어볼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아까지 어디 읽고 있니? 투표 한 번으로?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나가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한 장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험한 증가되고 안녕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정착을 연구하는 날로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죽인다는 점을 말할 거다. 자, 끊어볼게요.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사람 만들 수 없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론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서 이유가 등장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오히려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게 주장에 대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꾸고 싶다면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그것도 나올 겁니다. 말러 교수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야. 지금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 누가 봐도 권위가 있죠. 그쵸?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학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던 게 근거죠. 말러 교수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연구대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부터 다현이가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쵸. 자, 투표율이 높다는 건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까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계층의 투표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춰줘야 당첨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가 정책은 더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 즉 불평등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후보가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을 뽑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야? 백인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지지하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즉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해서 높여놔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그래야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 안 바뀐다고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론 세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죠. 18세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수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다.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자, 그렇대요. 자, 우리나라 실시된 22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66.5%, 이번 대선은 거의 80% 가깝게 나왔습니다. 거의 79% 이랬을 겁니다. 어쨌든 투표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다는 걸로 하는 거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야. 투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원인은 뭐가 있대?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즉 18세 시민, 이건 만 18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고3 학생들 중에서 투표하러 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생일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2년 뒤에 생일이 지난 후에 선거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가서 생일이 지났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첫 투표는 누구나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 영어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아까부터 내놓았다는 점이다.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반 운영, 학교의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갖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다. 표한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학교의 문이 참 놀랍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공약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투표를 했을 때 생기는 변화의 예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투표를 했을 때 청소년에게 맞추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다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시는 전부 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인 거죠. 그럼 주장은 뭔데? 투표를 해야 한다. 그쵸.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거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저 예시인 거예요. 변화의 예시들. 자, 그 다음 승준이가 읽어볼까요? 이처럼 학교의 가치를 깨닫고 열린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결정할 것이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 자, 그쵸? 필자 주장 나옵니다.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필자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본론 3의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이게 이유죠. 주장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즉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율이 낮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라 예측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 즉 이 작가는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걸 더욱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본론 3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짧죠? 자, 결론 유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다.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투표를 하는 것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투표를 행사하는 힘껏 소리쳐보자. 자, 볼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래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 즉, 이게 투표가 지닌 가치와 의미인 거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 이게 투표의 가치,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약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다. 그럼 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계속해서 본론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쭉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걸 아까 본론 2의 내용이었죠. 요약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 그럼 이러한 투표의 가치는 다시 말하면 뭐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지금 계속 본론 3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자,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 이거 비유입니다. 그쵸? 투표로 소리친다라는 거니까 비유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의 구조인 건데, 서론은 그냥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라지렌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본론 1, 본론 2, 본론 3은 소제목을 활용해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본론의 내용 3가지를 전부 다 요약해서 필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요약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바퀴를 다 읽어봤으니까요. 옆에 문해력 다스기 부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이 글 이해를 잘 했는지 이거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OX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의 다 했죠.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정당들은 선거 연령이 낮아지기 전부터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내놓았다. 맞아요? 틀리죠?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투표의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해당 사회의 민주주의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쵸? 동그라미.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일부 계층의 의견만 정책에 반영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쵸. 투표율이 낮을수록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만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 한번 요약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 요건 좀 작품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죠? 서론의 핵심 내용은 뭐였지? 뭐였어? 브라질의 사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그쵸? 의무투표제를 없애고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일단은 브라질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 정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론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사례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어쨌든 그 서론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흥미 유발, 화제를 제시 이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 독자겠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화제를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본론도 마찬가지로 1, 2, 3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갈 겁니다. 자, 본론 첫 번째 핵심은 뭐죠, 여러분? 본론 첫 번째 뭐예요? 본론 첫 번째 기권이 뭐예요? 기권당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요, 본문 1에 소제목이 뭐야, 얘들아? 소제목이 뭐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글쓴이의 주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도 여러분이 찾아봐야 해. 그쵸? 그럼 이유는 뭐예요? 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했어, 이 작품에서? 얼른 본문을 찾아보라. 민주주의. 그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였잖아.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였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유지라는 게 이 주장의 이유가 되는 거겠죠. 투표의 기능은 그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였어?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근거였어? 뭐라고?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줘. 근거가 뭐였어, 본문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서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래서 2022년 12월 튀니지의 사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라는 실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본론 1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 2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 2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소제목이 뭐야? 소제목이 뭐야?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투표와 사회 변화의 연관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표로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소제목에서 되게 많은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투표를 응. 사회가 바뀐다. 어? 뭐라고? 투표 뭐라고? 분량을 낮추면 뭐라고? 좀 작죠? 자,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평등이 심화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불평등이 심화돼.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장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주장에 대한 이유는 뭐야? 왜 사회는 변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돼? 왜 그렇게 얘기해, 사람은? 뭐 때문에? 일부 계층만 투표하죠. 그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니까. 그치? 그래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 한다는 거는 세상을 변하지 못하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던 실제 근거가 있어 없어? 있어. 누구 거? 말러 교수. 그치? 그래서 근거는 말러 교수야. 말러 교수의 연구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본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본론 3. 드디어 18세 투표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쵸? 뭐에 대한 얘기라고? 소제목이 뭐라고? 소제목이 뭐야? 18세 투표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투표해라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거죠. 더워요. 알겠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방 더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장은 뭐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장, 뭐 하래요? 글쓴이가 뭐 하라고 해? 여기서는 그래서 투표하래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한 표의 가치를 알고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표의 가치를 알고 떼쓰기. 이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게 주장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글쓴이가? 왜 그렇게 생각해? 꼭 해야 한다고? 정치인이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정치인이 국민의 말을 경청할 테니까, 그쵸? 정치인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게 이유죠.
정치인이 국민의 말을 경청할 테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한 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랬던 사례 근거가 있나요? 없다고? 어떤 근거가 있어? 정치인들이 투표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청소년 투표권, 그쵸? 자,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공약. 유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본론의 주장, 이유, 근거 전부 다 잘 정리해 주세요. 주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근거가 보면은 사례, 실제 사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교수의 연구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죠. 그래서 보통 실제 사례라든가 아니면 권위 있는 교수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거로 활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 통계,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본론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결론은 쉽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야? 그래서 투표를 해야 한다.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보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결론은 본론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한다? 투표의 가치를 알고, 똑같아요. 이를 행사하여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돼? 뭘 하래? 본론이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쵸?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결론은 일단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죠. 본론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뭐야? 비유를 활용해요. 그래서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 틀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서론과 본론은 어떤 틀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서론과 본론은 주장, 이유, 근거라는 틀을 세웠을 때 그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는지, 그렇다는 거는 근거는 어떤 것들을 써야 설득력이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 요소로 두고 우리가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방금 다 했던 것들이 학습 활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학습 활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학습 활동 1번, 2번, 그리고 옆에 또 1번, 2번 채우실 겁니다. 학습 활동 3페이지 전부 다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좀 그렇고. 그래서 학습 활동 2의 파트 1, 2번, 학습 활동 목표 파트 1, 2번 이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답을 맞춰보고 뒤에 더 풀어볼 거예요. 학습 활동 얼른 채워보세요. 5분 정도 드릴게요. 거의 다 방금 했던 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요. 자, 답 맞춥시다, 여러분. 오늘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서론은 친절하게 적혀 있고요.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적어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개를 다 짚어내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애초에 공문에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짚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것,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이 두 가지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죠.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령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뭐 그런 것들 공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밑에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은 이미 잘 나와 있고요. 결론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결론 이거죠. 투표의 가치를 알고 이를 행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쓰실 것 같고요. 자, 밑에 예상 반론과 반박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아까 한번 다뤘었죠. 자,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자신, 필자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 다른 사람들의 반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반박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나와 있었죠.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행동의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파장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통치를 받게 되는 결정의 상황, 그게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본론을 소제목별로 나누고 논증 요소를 정리하는 거는 이미 저랑 여기 칠판에서 다 했죠.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기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 겁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을 파악할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저기 적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논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랑 뭐가 있겠어? 귀납과 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귀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연역이 뭐야, 얘가? 연역이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맞아요. 그쵸? 일반으로부터 구체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3단 논증이 있죠. 3단 문법.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알죠? 뭐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개별적인 사례를 끌어내는 경우, 이걸 연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귀납은 뭐예요? 그쵸.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까마귀 논쟁이 있죠. 내가 어제 봤던 까마귀는 까맣다. 그저께 봤던 까마귀도 까맣다. 오늘 봤던 까마귀도 까맣다. 작년에 봤던 까마귀도 까맣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그렇게 본인의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주장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귀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납은 어떻게 보면은 금방 하나라도 관례가 나오면 뒤집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연역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작품은 그래서 귀납이야 연역이야? 귀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적인 사례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일반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논증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관적인 흐름, 그리고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이유와 근거의 충분성, 그리고 적절한 논증 방법, 이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4번은 뭐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확장 부분 한번 볼 겁니다. 목줄 풀린 반려견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장, 이유, 근거를 찾아볼 거예요. 외부 징후를 대비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장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줄을 찾아요. 그쵸? 그치?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가 주장이죠. 왜? 왜? 왜 해야 돼? 그쵸? 목줄 풀린 반려견은 누군가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게 이유죠. 그럼 이에 대한 근거는 뭐야? 그쵸?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2,000건 이상의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주장을 찾으시고 왜 그런 주장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계, 사례 아니면은 뭐 인용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펜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는 글을 읽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이죠. 한번 채워보세요. 네? 조금만 참아요. 어쩔 수 없고 끝나니까. 지금 한번 뒤에 한번 서있을래요? 뒤가 좀 바람이 덜 와, 뒤에. 자, 한번 채워보세요. 정리하기. 네? 계획 적응해야 돼. 계획 점검해야 되냐고? 아니요? 계획 점검을 하지 마세요. 해야지. 승범이 해라. 네. 자, 얼른 채우세요. 어제 초성이 나와 있으니까 쉽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지읒 뭐예요?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사례, 통계, 인용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초성 티읕, 티귿, 디귿, 시읒 이거 뭐예요? 타당성. 그 밑에 거는 문증 방법. 잘했습니다. 다 떼어서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실 거냐면요. 뒤에 직접 보강 부분 빈칸 채울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 쭉 하시다가 8시 반까지 하실 겁니다. 하시면 돼요. 쭉 하세요. 빈칸 채우는 거.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 전부